안녕하세요. 게이트 오브 위즈덤 채널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도서는 50, 나는 재미있게 살기로 했다. 입니다. 지은이는 이서원님이고 펴낸 곳은 나무사이입니다. 지은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은이 이서원님은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에서 석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했고 현재는 서강대학교 대학원 겸임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매주 수요일마다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프로그램 행복을 여는 아침 감정식당 코너에 감정셰프로 출연해 감정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즉석에서 감정을 요리해 위로하고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30년 넘게 교수로 상담 전문가로 활동하며 모든 상처의 대물림은 가정에서 시작되고 한국의 부부와 부모 자녀가 겪는 고통의 뿌리에 해소되지 못한 분노가 있음을 발견하고 한국분노관리연구소를 설립했으며 공공기관과 휴먼서비스기관에서 가족관계 향상 및 분노 조절을 주제로 집단 상담과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은 책으로는 말과 마음 사이, 나를 살리는 말들,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라면 등 7권이 있습니다. 그럼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인생을 숙제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언제부터인가 나이를 의식하지 않고 살기로 했다. 다른 사람에게 내 나이를 이야기하면 벌써 그렇게나 되셨어요? 라고 반문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50이라는 숫자를 넘긴 후에 부쩍 이런 말을 많이 듣는다. 상대방은 나에게 그 나이로 보이지 않는다는 칭찬으로 하는 말일 텐데 정작 나는 이 말에 별 감흥이 없다. 그러다 보니 몸이 약해지면 되레 반가운 마음이 든다. 점점 나이는 들어가는데 몸은 10대 청년 같다면 오히려 슬펐을 것이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생명체가 어김없이 겪는 노화의 과정을 나도 겪는다는 생각은 잔잔한 슬픔과 함께 담담한 기쁨을 가져다 준다. 100세 시대가 된 지 오래다. 100살까지 산다는 소리가 놀랍지 않다 보니 오래 사는 것보다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해졌다. 50은 100을 기준으로 하면 절반인 터닝포인트에 해당한다. 나이 50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50이 비전의 삶과 이후의 삶에 대한 의미가 달라진다. 사람은 복잡한 존재이지만 크게 나누면 몸과 마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50을 기준으로 몸과 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몸을 생각하면 건강이 꺾이는 시기다. 50이 비전까지는 몸으로 산다. 특히 10대와 20대의 몸은 펄펄 난다. 며칠 밤을 새워도 끄떡없고 어디 뼈가 부러져도 금방 아문다. 쉽게 지치지 않아 하나를 마치면 다른 일로 달려간다. 그러다 50이 되면 확연히 달라진다. 감각이 먼저 고장난다. 노안이 오고 입맛은 둔해지며 귀에서 쇳소리도 가끔 들린다. 움직임이 느려지고 밤을 새우면 회복하는데 며칠이 걸린다. 인생은 몸과 마음이 이어달리기를 한다고 생각한다. 50이 되면 여태껏 열심히 달린 몸이 다음 주자인 마음에게 바통을 넘겨준다. 이제는 마음이 달릴 차례다. 이전에는 몸의 건강으로 생명을 유지했다면 지금부터는 마음의 건강으로 살아야 한다. 마음의 건강을 두 글자로 줄이면 지혜다. 지혜란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가장 적절한 방법을 생각해내는 능력이다. 지혜가 생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크게 놀라지 않는다. 좋은 일에도 과하게 기뻐하지 않는다. 좋은 일이 잠시 머물다 떠날 것임을 알고 이후에 힘든 일이 올 수도 있음을 알아서다. 그래서 나쁜 일에도 지나치게 낙담하지 않는다. 시간이 지나면 어쨌든 해결될 것이고 삶에 필요한 배움 하나를 건질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세월 몸이 주인이고 마음이 시중을 드는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마음이 주인이고 몸이 시중을 드는 시간이다. 몸이 주인이 되는 시기에 중요한 감정은 즐거움이다. 맛있는 걸 먹고 멋진 곳을 보고 짜릿한 연애를 하고 익스트림 스포츠에도 도전하면서 몸의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을 만끽하는 시기다. 마음이 주인이 되는 시기의 감정은 잔잔함이다. 특별히 즐거운 것도 괴로운 것도 없이 담담해진다. 50 이전에는 무슨 일이 생겨야 즐겁지만 50 이후에는 무슨 일이 생기지 않아야 편안하다. 행복의 조건이 정반대가 된다. 연극에서 1막도 재미있지만 훌륭한 연극은 2막이 더 재미있다. 연극 1막에서는 내가 세상을 바꾸려고 노력하지만 호락호락하지 않은 세상의 벽에 부딪혀 절망한다. 그러다 2막에서는 세상이 아니라
나를 바꾸려 노력한다. 욕심을 내려놓으려 하고 세상을 향한 저기의 시선을 따스한 포용의 시선으로 바꾸려 한다. 빨리 가던 걸음을 천천히 간다. 삶이 온전해지려면 50 이전에는 즐거워야 하고 이후에는 화평해야 한다. 그러니 50이 되니 몸이 무너진다고 슬퍼할 것이 아니라 마음이 꽃피는 것을 기뻐해야 한다. 바통을 건네주고 받는데 성공했다고 축배를 들어야 한다. 몸의 시대는 가고 마음의 시대가 활짝 열린다고 생각하면 또 다른 삶의 무대가 아름답게 펼쳐지기 시작한다. 내가 30년간 스승으로 모시는 이근우 선생님은 노인은 잘못된 말이라고 했다. 엄마 배에서 나온 순간부터 우리는 노인이거든. 배속 시절보다는 더 나이가 든 셈이지. 이 세상에 늙은 사람이 아닌 사람은 없어. 모든 삶의 순간은 나이가 들어가는 에이징이야. 청년, 중년, 노년은 세상이 구분해서 편의상 붙인 이름일 뿐 본질적으로 20살도 에이징, 60살도 에이징이야. 우리는 날마다 몸은 조금씩 약해지고 그만큼 마음은 성숙해져가는 존재야. 50 이후에 생긴 좋은 습관 중 하나는 한 번씩 멈춰서서 생각하는 빈도가 늘어난 것이다. 여러 해 전 교수 생활을 하다가 50대 후반에 몸이 불편해진 어른을 제자로 만났다. 그는 대기업 부사장까지 하던 어느 날 뇌경색으로 쓰러졌다. 겨우 의식은 찾았으나 몸을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가 되고 말았다. 그는 좌절했고 자살까지 생각했다. 그러나 가족을 생각하면 죽을 수 없었다. 어떻게든 살아야 했다. 회사를 그만두고 재활을 시작했다. 반신마비에서 지팡이의 의지에 천천히 걸을 수 있게 되는 과정에서 전에는 없었던 시간이 생겼다. 한 번씩 멈춰 서서 주변을 바라보고 생각했다. 길가에 핀 들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비온 후 땅 위로 나온 지렁이가 살기 위해 얼마나 최선을 다해 기어가는지 눈에 들어왔다. 나만 생각하고 살았던 삶에서 다른 생명과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삶으로 바뀐 것이 기적이었다. 그는 자신과 같은 환자에게 위로와 친절을 베푸는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좀 더 사람들을 잘 돕고 싶다는 마음에 내가 있던 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학생으로 지원하여 공부했다. 그 제자를 보면서 깨달은 건 몸이 무너져도 마음이 살아나면 훨씬 더 풍요로운 세상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50은 숫자에 불과하지만 바통 이어받기에서 중요한 숫자이기도 하다. 몸의 기능이 떨어지지만 마음은 성숙해지고 깊어진다. 몸의 시대가 저물고 마음의 시대가 열린다고 50을 해석하면 50은 눈부시게 아름다운 숫자다. 인생 이막에서 가슴 설레는 삶을 살 것인가, 약해지는 몸을 한탄하며 살 것인가는 각자의 선택에 달려있다. 나는 기왕이면 설레는 삶을 살고 싶다. 인생 절반도 아름다웠고 나머지 절반은 더 아름다웠다고 말하며 세상을 떠나고 싶다. 나이가 들수록 찾는 이들이 많은 사람의 특징. 어느 고등학생 아들이 오토바이를 훔쳐서 경찰에 잡혔다. 아버지는 피해자 가족을 만나 합의금을 주고 경찰서에서 아들을 데려왔다. 근처 식당에서 마주한 아들에게 아버지가 다짜고짜 물었다. 오토바이 훔치고 싶어서 훔쳤어? 아니요. 호기심에 훔쳤지? 예. 앞으로는 훔치고 싶을 때 훔쳐 알았어. 고개를 푹 숙인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국 식어. 얼른 먹어. 그 후 아들은 다시는 남의 물건에 손을 대지 않았다. 그리고 커서는 도둑을 잡는 경찰이 되었다. 남의 물건을 훔치는 일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다. 하지만 사춘기 아들이 지금 가진 마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나아가 아들을 향한 변하지 않는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아버지가 얼마나 될까? 아버지의 말투는 직설적이고 거칠어 보이나 관대한 마음으로 아들을 대했다. 아버지가 관대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는 똑같이 부족하고 모자란 존재이며 그래서 실수할 수 있고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관대함은 겉으로 드러난 말이나 행동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로 판단할 수 있다. 자식에게 여유로워지려면 나에게 먼저 관대해야 한다. 그러면 자식에게 가장 좋은 부모와 좋지 않은 부모는 어떤 유형일까? 최악의 부모는 똑똑하고 부지런하고 성실한 부모일 수 있다. 부모가 똑똑하면 자식 역시 나처럼 똑똑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이가 똑똑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하면 부모에게 미움과 구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부모가 부지런하거나 성실하면 자식이 굼뜨거나 대충 하는 것을 넘기지 못한다. 아이에게 잔소리와 한심하다는 소리를 할 가능성이 크다. 사람은
자신이 잘하는 것을 남에게도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그 결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피해자가 된다. 똑똑하고 부지런하고 성실한 부모가 자식에게 최고의 부모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아이 역시 자신처럼 그러기를 바라지 않으면 된다. 자녀는 자신과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을 지니고 자식을 대하면 자식은 자기 자신으로 살 수 있으니 부모에게 고마워한다. 나아가 모범적으로 살아가는 부모를 존경하게 되니 그들은 최고의 부모가 된다. 즉 최악의 부모와 최고의 부모를 가르는 것은 똑똑하고 부지런하고 성실한 특성이 아니다. 자신의 미덕을 자식에게 요구하느냐 요구하지 않느냐에 있다. 요구하는 부모는 통제하는 부모이며 요구하지 않는 부모는 관대한 부모다. 통제는 폭력의 주된 특징이고 관대는 비폭력의 주된 특징이다. 가족 상담이란 과목을 강의할 땐 나는 학생들에게 과제나 시험을 실시하지 않고 학기 말 보고서에 자기가 문제를 내고 스스로 답을 쓰고 발표하게 한다. 문제는 자기 인생 최대의 고민을, 답은 5줄로만 작성해야 한다. 가장 재미있는 보고서는 우리 가족은 왜 밥을 따로 먹을까? 라는 보고서였다. 우리네 식구는 30년 동안 다 같이 모여 밥을 먹은 적이 별로 없다. 어쩌다 다 같이 밥을 먹으면 엄마는 모두 함께 밥을 먹으니 얼마나 기쁜지 몰라. 그러면 동생은 꼭 모여서 밥을 먹어야 하는 건 아니잖아. 왜 그런 말을 해? 라고 말하고 나는 이렇게 말한다. 밥을 같이 안 먹어도 사이는 좋잖아. 아빠는 침묵한다. 각자 생각이 달라서 그럴까? 학생이 보고서를 소리내어 읽는 내내 모두 유쾌하게 웃었다. 글은 짧았지만 글 속의 가족은 관대한 가족이었다. 누구도 밥 먹는 것으로 남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고 있었다. 만약 누구 한 사람이 밥 먹는 것에 이의를 제기했다면 무려 30년간 밥 먹는 일로 이렇게 평화로울 수는 없었을 것이다. 특히 이 가정에서 엄마는 가장 관대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함께 밥 먹기를 좋아하면서도 남편과 아이들의 마음과 사정을 헤아려같이 밥을 먹자고 통제하지 않았다는 건 대단한 관대함이다. 학생에게 부모님은 어떤 분이시냐고 물었다. 우리 부모님은 식사든 무엇이든 강요하지 않으세요. 부모님보다 우리가 먼저 밥을 먹어도 뭐라 하지 않아요. 그런데 동생은 집에 오면 아빠는 왔어. 언니 밥은 먹었어. 라고 이야기해요. 부모는 관대한 태도로 가족 구성원 모두 각자 자기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또 자식이 먼저 먹어도 뭐라고 하지 않는 세상 기준에 연연하지 않는 유연함도 있다. 그런 분위기에서 자란 자녀는 자연스럽게 가족을 생각하고 챙기는 따뜻한 아이가 되어 아빠가 왔는지를 궁금해하고 언니가 밥은 먹었는지 챙기려 한다. 건강한 가족의 좋은 모델이다. 부모가 관대하면 자식도 타인에게 관대한 사람이 되지만 부모가 통제하면 자식은 타인에게 반발하고 타인을 통제하는 사람이 된다. 그렇다면 자식에게 관대한 부모와 자식을 통제하는 부모를 가르는 특성은 무엇일까? 그것은 자신에게 관대한지 통제적인지에 달렸다. 자신에게 너그러운 사람이 타인에게 관대하며 자신의 실수에 너털웃음을 지으며 웃어넘길 수 있는 사람이 타인에게 너그럽다. 비단 부모 자식 관계만 통제와 관대함의 이치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부부, 형제, 친척 관계를 넘어 모든 대인 관계에 적용된다. 자신과 타인을 통제하려는 사람은 노년에 외로워질 각오를 해야 한다. 가까운 사람이 머지않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떠날 것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나와 타인에게 관대한 사람은 노년 생활이 풍요로워질 것이라 예상해도 좋다. 멀고 가까운 사람들이 틈날 때마다 와서 같이 차 마시고 밥을 먹자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자신에게 관대한 태도는 자신과 남을 살리는 약이다.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어른과 꼰대의 차이. 아니, 상담받으러 장인이 와야지 왜 제가 옵니까? 어느 집 장인과 사위 사이의 싸움이 일어났는데 발단은 사위가 촛불 집회, 장인이 태극기 부대 집회 참가자인 데서 시작됐다. 일이 터진 그날 태극기 부대 행사에 참석하고 집으로 돌아온 장인이 저녁에 촛불 집회를 나가려던 사위를 향해 나라에 아무 도움도 안 되는 쓸데없는 짓을 한다고 비난했다. 발끈한 사위는 장인어른이야말로 한심한 짓 좀 그만하시라고 반박했다. 휘발유에 불이 붙은 것처럼 장인과 사위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급기야 점점 목소리가 커지면서 감정 싸움이 말싸움으로, 말싸움이 주먹다짐이 오가는 몸싸움으로 싸움이 커졌다. 곁에서 보다 못한 딸이 경찰에 신고해 경찰이 출동하고서야 싸움이 멈추었다.
결국 사위는 장인을 밀친 가정폭력 가해자가 되어 법원까지 가서 상담 처분 명령을 받았다. 상담을 시작한 첫날 사위는 격앙된 목소리로 장인이 와서 정신개조를 해야지 왜 내가 이런 상담을 받아야 하느냐고 항변했다. 사위는 태극기 부대는 제정신이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이야기를 듣고 누가 맞고 틀리고를 떠나 사위와 장인이 똑같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두 사람 모두 내 생각이 100% 옳고 상대는 100% 틀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꼰대는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 자기 이야기만 하고 남 이야기는 듣지 않는 사람, 입은 있는데 귀는 없는 사람의 다른 이름이다. 꼰대가 다른 사람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하다. 들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자기 생각이 완전 무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세상에 완벽한 생각도 존재도 없는 걸 생각하면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는 꼰대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어리석다는 영어 단어인 stupid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듣지 않는다는 뜻이 있다. 어리석은 사람은 남의 소리를 듣지 않고 자연의 소리를 듣지 않고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않고 진리의 소리를 듣지 않는다. 꼰대는 남의 생각과 느낌에 관심이 없고 궁금해하지 않으며 귀를 닫아버린다. 꼰대에서 벗어나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하나는 나도 틀릴 수 있다는 생각과 다른 하나는 남의 생각을 궁금해하는 마음이다. 두 조건은 쌍둥이와 같아서 내가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야 다른 사람 생각이 궁금해진다. 집에서 꼰대라는 소리를 아내나 아들로부터 듣고 싶지 않아 내가 쓰는 방법이 있다. 그들의 생각이 내 생각과 다르면 일단 침을 꿀꺽 삼킨 후 이렇게 묻는다.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어? 아내와 아들은 그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이 자기의 생각과 느낌을 이야기한다. 이럴 때 중간에 끼어들거나 반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중간에 끼어들면 내가 물어본 의도가 결국 내 말을 하려고 한 것이라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하려던 말을 멈춘다. 이미 답이 정해져 있는데 굳이 자기 생각을 말하려 하겠는가? 끼어들거나 반박하지 않고 끝까지 듣다 보면 어느 포인트에서 고개가 끄덕여진다. 우리나라 속담에 부엌에 가면 며느리 말이 맞고 안방에 가면 시어머니 말이 맞다. 는 말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건 이 때문이다. 그들의 말을 가만히 듣다 보면 나도 이해가 되고 수긍되는 부분이 있다. 그때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거나 알아들었다는 눈빛을 보낸다. 그러면 하고 싶은 말을 끝까지 한다. 여기에 추가해서 한 가지 질문을 더한다. 더 할 말은 없니? 이왕 시작한 말이라면 남김없이 다 해보라는 나의 배려다. 말이 이어진다면 평소 할 말이 쌓여있던 사안이었음이 틀림없다. 다행히 지금까지 아내나 아들이 더 이야기를 한 적은 거의 없다. 자기 할 말을 끝낸 아내나 아들의 표정에 시원함과 후련함이 교차하면 비로소 나는 이렇게 말한다. 내 생각을 이야기해도 될까? 아내나 아들은 흔쾌히 그러라고 한다. 자기 속이 답이었으니 비로소 남편이나 아빠의 이야기도 듣고 싶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내 이야기를 다 하고 나면 나도 속이 시원하다. 서로의 생각을 이렇게 드러내면 마음이 이해된다. 이제 남은 것은 양보할 걸 양보하고 얻을 걸 얻는 과정이다. 이런 과정으로 대화하면 서로 억울한 마음이 없다. 억울한 마음은 누군가 내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주지 않았을 때 생기는 마음의 앙금이다. 다시 사위와 장인어른의 갈등 이야기로 돌아오면 꼰대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어른이다. 어른이 꼰대와 다른 점은 남의 말을 듣는다는 것이다. 만약 장인어른이 그래, 오늘은 자네 생각을 한번 들어보지 라고 했다면 그날 그런 사달이 났을까? 반대로 사위가 오늘은 장인어른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다면 어땠을까? 맥주잔을 기울이며 나라를 걱정하는 서로의 마음을 나눌 수 있지 않았을까? 각자 존중해 주자며 건배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것이 꼰대 장인, 꼰대 사위를 벗어나 어른 장인, 어른 사위가 될 수 있는 방법이었을 것이다. 모든 대인 관계의 갈등과 다툼은 결국 그와 내가 얼마나 어른인가에 따라 판가름이 난다.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하고 상대 말을 궁금해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갈등과 싸움은 서로를 죽이는 참극으로 변하기도 하고 비온 뒤 땅이 굳는 것처럼 아름다운 인연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나이가 들면 딱딱한 이가 빠지고 부드러운 혀와 잇몸만 남는다. 나만 옳다는 완고하고 경직된 마음을 벗고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자유롭고 유연한 마음을 가지라는 뜻이다.
진정한 어른은 내가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랍스터에게 배운 스트레스 관리법. 30년 동안 관악산을 오르면서 배운 게 뭔지 아십니까? 오랫동안 등산을 하고 있다는 택시 기사가 승객인 나에게 물었다. 뭔데요? 올라갈 때마다 힘들다. 아하. 기사님 이야기를 듣고 보니 그럴 것 같았다. 살아온 날들을 되돌아보니 등산뿐만 아니라 삶에서 생기는 크고 작은 어려움은 다시 겪어도 어려웠다. 기사님은 관악산을 오를 때마다 힘들고 학생들은 시험을 칠 때마다 힘들며 부부는 싸울 때마다 힘들다. 어려움을 해결하는 답은 반복이 아니라 어려움을 맞이하는 태도에 있다. 태도가 좋으면 어려움도 견딜만해지고 운이 좋으면 어려움을 벗어날 수도 있다. 몇 해 전 미국에서 가족 여행을 하다가 랍스터 파는 가게가 눈에 들어왔다. 우리나라보다 가격이 저렴해서 여기에서 실컷 랍스터를 먹어봐야겠다 싶었다. 가게에 들어가 라지 사이즈 한 마리를 주문했는데 실제로 나온 랍스터의 크기를 보고 화들짝 놀랐다. 과장하면 랍스터 다리 하나가 아들 팔뚝만 했기 때문이다. 먹어야 한다는 생각조차 잠시 잊고 있는데 아들이 물었다. 아빠, 랍스터는 태어났을 때부터 다리가 이렇게 컸을까? 그럴 리가 있나? 어릴 때는 작았겠지. 그럼 자랄 때마다 이렇게 딱딱한 껍질을 깼겠네. 그랬겠다. 정말 그런지 우리 찾아볼까? 유튜브에서 랍스터가 껍질을 깨는 과정을 찾아봤다. 랍스터가 자라면서 속살이 점점 커지면 껍질이 살을 옥죄어 오는데 껍질을 어떻게든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점점 강도가 세진다. 그때 랍스터는 먹을 것을 끊고 바다 깊이 큰 돌 아래로 들어가 몇 날 며칠이고 껍질을 깨는 데만 열중한다. 투둑 마침내 껍질이 갈라지고 깨지면 새로운 얇은 껍질이 살을 감싼다. 그 후 껍질은 단단해져 이전보다 더 큰 랍스터가 된다. 시간이 지나고 껍질이 다시 자라난 속살을 옥죄어오면 랍스터는 똑같이 바위 밑으로 들어가 며칠 동안 껍질을 깨며 힘겹게 보낸다. 그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랍스터는 점점 자라 다리 하나가 사람 팔뚝만한 크기로 자란다. 나는 랍스터 이야기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여행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온 뒤 책을 쓰기 시작했다. 가제를 랍스터에게 인생을 배우다로 정하고 일주일 동안 한두 시간만 자며 책을 완성했다. 최종 제목은 아픔에서 더 배우고 성장한다. 스트레스를 스트렝스로 바꾸는 방법이 되었다. 랍스터의 이야기를 소재로 스트레스를 절망과 좌절이 아닌 새로운 힘, 스트렝스로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 쓴 책이었다. 나는 랍스터를 스트레스 극복 모델이라 생각하고 이름을 AC 모델로 지었다. A는 수용한다는 뜻의 영단어 accept를 의미한다. 랍스터는 자신의 살을 옥죄어오는 이제는 작게 느껴지는 단단한 껍질에 저항하는 대신 수용하고 받아들였다. 내가 어쩔 수 없는 스트레스는 없애려 하지 않고 랍스터처럼 일단 받아들여야 한다. C는 선택한다는 뜻의 choos를 의미한다. 스트레스 상황을 받아들였으면 어떻게 해결할지 선택해야 한다. 랍스터가 살을 조이는 껍질을 없애기 위해 이리저리 부딪히는 선택을 한다면 껍질은 제대로 벗겨지지도 못하고 날카로운 날이 되어 랍스터를 죽음으로 몰고 갔을 것이다. 그런데 랍스터가 먹을 것을 끊고 깊은 수면으로 들어가 안전한 돌 밑에서 천천히 껍질을 깨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작았던 껍질이 깨져 떨어져 나가게 되었다. 랍스터보다 고등생물인 인간 가운데 자신에게 생긴 스트레스를 울분과 분노로 마구 표출하거나 우울로 자신을 괴롭히는 선택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그리고 그런 감정적인 결정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가. 스트레스를 잘 견디고 벗어나기 위해서는 현명하게 선택해야 한다. 마지막 이는 격려한다는 뜻의 encourage를 의미한다. 현명한 선택을 한 대가로 랍스터는 넉넉한 옷을 입고 즐겁게 살게 됐다. 그것은 자신에게 주는 격려이다. 잘했다. 잘 선택했다. 그렇게 자신의 선택과 결과에 만족하며 칭찬해준다. 이렇게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3단계를 차례로 거치는 사람이 AC 클래스 사람이다. 나는 스트레스를 느낄 때면 랍스터를 떠올리고 내가 만든 AC 모델의 스트레스를 적용한다. 이근우 선생님의 스트레스 극복 방법도 AC 모델이다. 아흔을 바라보는 선생님은 각종 질병과 한쪽 눈 실명, 다른 쪽 눈 약시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표정에 그늘이 없다. 선생님이 가진 인생 철학 덕분이다. 선생님의 인생 철학은 할 수 없지 뭐이다. 보이지 않는다고 슬퍼하면 달라질 게 있는가?
내 눈이 안 보이면 다른 사람 눈을 빌리면 된다고 생각하고 요양보호사를 구청에 신청하여 도움받는다. 그 결과 요양보호사 한 분이 몇 년째 선생님의 눈이 되어 몇 권의 책을 출간해냈다. 꼭 내 눈으로만 다 보아야 한다는 생각만 버리면 얼마든지 볼 수 있다는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경우에도 현명한 선택만 한다면 스트레스는 더 이상 절망이 되지 않음을 배웠다. AC 과정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다 보니 가끔 스트레스가 오기를 기다리기도 한다. 이번 스트레스는 무엇일까? 어떤 선택을 할까? 호기심도 든다. 거리를 지나다 랍스터 가게를 볼 때면 랍스터에게 공손히 고개를 숙이며 말한다. 나의 스트레스 스승님, 스승님 덕분에 제가 더 즐겁고 편안하게 삽니다. 미국에서 제게 큰 가르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생에 나의 스트레스 관리법은 랍스터에게서 배운 AC 모델이다. 재미가 없어도 의미가 있으면 된다. 대중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끌던 강사가 몇 해 지나지 않아 인기가 시들해지고 잊히는 모습을 보면서 이유가 궁금했다. 대중은 좋아하다가도 금방 실증을 내는 사람들인가 싶었다. 혹시 내가 유명해지면 그렇게 사람들에게 금세 잊힐까 걱정한 적도 있다. 그래서 어쩌다 신문이나 텔레비전에 출연해달라는 요청이 오면 여러 핑계를 대며 거절했다. 잊히는 존재만큼 서글픈 존재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그런 자리를 피한 것은 재미있게 강의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재미있는 강의를 원하는 것 같았다. 유튜브도 대세는 얼마나 재미있느냐인 것 같고 베스트셀러 책도 영화도 재미로 판가름 나는 것 같았다. 그렇게 생각하자 재미있게 강의하는 재주가 없는 나는 평생 사람들에게 알려질 일 없이 조용히 살다가 떠나겠구나 싶었다. 가끔 사람들 앞에 나서기도 전에 잊히기를 두려워하는 내 모습이 서글프기도 했다. 어느 날 스승께 인기 강사가 잊히는 까닭을 여쭤보았다. 그랬더니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소크라테스 이야기를 난데없이 꺼내셨다. 유명 강사들이 오래도록 인기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소크라테스가 인기가 없어지는 거 봤어? 아니요. 그래. 소크라테스가 아니라서 인기가 없어지는 거야. 번개처럼 한 생각이 머리를 스치며 지나갔다. 그래, 깊이구나. 깊은 지혜는 질리지 않는구나. 수천 년 동안 인간이 고민하는 문제를 깊고 깊게 들어가 풀어낸 지혜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인기가 사라지지 않는다. 공자도 아리스토텔레스도 석가도 예수도 인기가 떨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인간의 삶의 고통을 해소하고 해결하는 깊은 진리를 깨달아 전하기 때문이다. 그제야 알았다. 내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사람들에게 잊히는 것이 아니라 잊히지 않을 만큼 깊은 내공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생각하자 사람들에게 유명해진다거나 잊히는 것은 다만 내 실력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내가 깨달은 수준만큼만 세상에 알려지고 잊힐 것이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실증을 내고 안 내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공부한 삶에 대한 안목의 깊이가 문제다. 선생님에게 그 이야기를 들은 이후부터 나는 깊이를 더하는 공부를 하는 것이 내 생의 유일한 과제임을 분명히 알았다. 유명해지고 돈을 버는 것은 부수적이고 부차적인 문제였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공부를 했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이 재미있어 할까를 신경 쓰지 않게 되었다. 내가 하는 강의와 상담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다. 마치 말이 어눌해도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말이 유창해도 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전하는 방법보다 중요한 것은 전하는 말의 깊이다. 깊을수록 울림이 크다. 그것이 사람들에게 우러나오는 재미를 느끼게 한다. 웃음소리 한 번 나오지 않는 재미없는 강의도 내용의 깊이가 남다르면 사람들은 너도 나도 강의를 몇 번이고 찾는 법이다.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와 텔레비전에서 출연 제의를 받았을 때 나는 더 이상 뒤로 빼지 않았다. 출연하면서 공부하는 것이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나를 더 깊게 만들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방송에 출연하면서 공부하는 양이 2배로 늘었다. 청취율과 시청률이 엄청난 공영방송이나 케이블 방송이 아니라 독실한 신자들이 주로 듣고 보는 방송이라는 점에도 마음이 가벼웠다. 어느새 방송을 진행하거나 패널로 나가기 시작한 지 5년이 넘어간다. 그동안 생방송 상담 코너를 주로 진행하면서 퀴즈쇼에 나가는 심정이었다. 생방송은 언제 누가 어떤 질문을 던질지 모르며 바로 대답해야 한다.
그때 나오는 대답은 즉석에서 만들어내는 내공으로 나오지 않는다. 평소 공부를 통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한마디도 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대답을 하는 동시에 스스로 공부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확인하면서 내 답에 대한 점수를 준다. 이 답은 낙제, 이 답은 90점. 점수가 낮으면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얼굴이 화끈거리고 청취자에게 미안하다. 공부가 아직 짧아 당신의 고민에 이 정도의 답밖에 드릴 수가 없어 미안합니다. 미흡한 나를 인정하고 더 공부하겠습니다. 요즘 매주 가톨릭 평화방송 행복을 여는 아침 수요일 고정 패널로 상담 코너에 출연한다. 이제는 마음이 편안하다. 진행하는 아나운서와 햇살 좋은 카페 모퉁이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기분이 들기 때문이다. 아는 척할 필요가 없다. 청취자가 귀신처럼 눈치챈다. 모른다고 겸손한 척할 필요도 없다. 역시 청취자는 안다. 딱 아는 만큼 말하면 되니 얼마나 편한지 모른다. 재미없어도 된다. 의미가 있다면 만족한다. 사실 제대로 된 재미란 삶의 이치를 깊이 헤아리는 의미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이다. 터져나오는 반짝임인 재미가 없어도 의미가 점점 깊어진다면 재미는 솔솔 피어오를 것이다. 재미는 재능이 필요하지만 의미는 노력이 필요하다. 누구라도 의미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스승의 소크라테스 이야기 덕분에 지금 나는 의미를 발견하는 즐거움으로 참 재미있게 산다. 이상으로 이 도서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좋은 도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깨도 물씀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